국민들마다 지금의 위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조금씩 뭐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지금이 제가 살면서 겪어본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위기 중에서 정말 굉장히 심각한 정말 위험한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길게 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이 겪어왔던 위기들을 이렇게 쭉 돌이켜보면 1945년 해방이 되고 48년에 정부 수립을 하고 그리고 3년이 넘는 전쟁을 겪으면서 나라가 이제 폐허가 됐고 그 폐허 위에 세운 나라입니다. 근데 1979년에 45년 이제 46년째 돼 갑니다만 79년에 우리가 11.6, 12.12 그 이듬해 서울의 봄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 그걸 79년과 80년에 겪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에 IMF 위기라는 것을 겪었습니다. 저는 제가 근래에 겪었던 위기 중에 79년의 위기와 97년의 위기가 대한민국을 굉장히 흔들어 놓은 큰 위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79년에는 정치가 위기를 촉발을 했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유고 상태가 있었고 그리고 그때 자연스럽게 계엄이 되고 12.12 군사 반란이 일어나고 그 이듬해로 이어졌습니다. 경제 지표가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대한민국이 지난 역사에서 마이너스 성장이 딱 3번이 있었습니다. 한 번이 1980년에 마이너스 1.6% 성장을 했고요. 두 번째 마이너스 성장이 97년의 외환위기 그 다음 해인 1998년에 마이너스 5.1% 성장을 했습니다. 세 번째 마이너스가 여러분 다 겪으신 2020년에 코로나 위기 때 마이너스 0.7% 성장을 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는 우리 다 같이 겪고 극복을 한 그런 어떤 이 전염병, 이 팬데믹의 위기였는데요. 그 이전의 위기, 두 번의 위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재였습니다. 79년의 위기와 97년의 위기. 그 두 위기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아주 밑뿌리부터 흔든 그런 위기였고, 그게 이 경제로, 경제 위기하고 이렇게 같이 발생을 하면서, 우리가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거는, 여러분 IMF 때 다 겪어보시겠지만,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거는 이거는 79년 같은 경우에는 10% 15% 성장하던 경제에서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것은 진짜 충격이었고 97년 98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IMF 위기로 많은 국민들이 어떤 고초를 겪었는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대한민국에 저는 새로운 위기를 지금 갖고 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의 위기는 정치에서 시작한 정치의 위기고 또 민주공화국이 맞느냐를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한 그런 민주공화국의 위기고 우리가 법치국가가 맞느냐 이 법치의 위기고 또 우리가 추구해 왔던 헌법 가치들 우리가 우리 사회의 공동체의 선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공공선이 흔들리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12월 3일 밤에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했던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에서 시작이 됐고 그날 밤에 여러분 뭐 밤새도록 다 보신 대로 실패한 내란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질서 있게 이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헌법과 법률 안에서 질서 있게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결국 실패한 내란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의결해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지난 한 달 넘는
넘는 기간 동안 벌어진 상황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이거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질서 있게 해결해 나가는 것하고는 다르게 우리 사회가 가고 있습니다. 갤럽 조사를 다 보셨을 줄 압니다만 12월 둘째 주 갤럽 조사는 탄핵 찬성이 75%, 반대가 21%였는데요. 한 달 만에 1월 둘째 주 갤럽 조사는 탄핵 찬성이 64%로 11%포인트가 줄어들고 탄핵 반대가 32%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12월 둘째 주에는 48대 24, 셋째 주에 그랬는데 이게 불과 몇 주 만에 거의 똑같아지는 그런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고향 대구 경북에서는 탄핵 찬성과 반대가 지난주 갤럽 조사를 보면 47대 47로 탄핵 찬성과 반대가 똑같습니다. 이게 잘못된 일이 일어나서 그게 굉장히 정치적인 대혼란을 불러왔고 그 혼란을 수습하는 방법이 우리 헌법 안에 있는 대로 해결하고자 그렇게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이 문제를 받아들이는 것은 지금은 이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걱정스러운 정치 불안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극단적인 진영 대결로 가고 있고 이거는 계엄과 내란의 시도 이게 이제는 진영 간의 어떤 내전으로 확산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여러분 매일뉴스에서 보시는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지금 탄핵 찬성, 체포 찬성과 탄핵 반대, 체포 반대를 하는 그 시위대와 또 여론조사 숫자에서 굉장히 놀랍게 확인되는 이런 극단적인 진영의 대결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민주당이 굉장히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민주당이 지난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잘못을 했습니다. 예컨대 민주당과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거 이거는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헌법이나 뭐 법률을 전공한 사람들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비상계엄이 위헌이었고 내란이 이게 형법에 이게 금지하고 있는 건데 그 죄를 저질렀는데 내란을 헌법 심판에서 뺀다, 헌재 심판에서 뺀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부터 시작해서 공수처라는 그때 검경 수사권 분리 이후에 탄생한 공수처라는 그 수사기관의 수사권이 있느냐 문제부터 그걸 뭐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반박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민주당이 오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수처 수사권이나 아까 그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것뿐만이 아니라 뭐 바로 그제 카톡을 검열한다. 또 이상식 의원이라는 경찰 출신 민주당 의원이 무슨 메신저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제가 굉장히 위태롭게 생각했던 거는 민주당이 12월 달에 들어와서 한독수 권한 대행을 탄핵을 할 때 그때도 탄핵을 가지고 굉장히 협박을 했습니다. 우리말을 들으면 탄핵 안 할 거고 살려줄 거고 우리말 안 들으면 탄핵하겠다. 이래가지고 결국 한덕수 권한 대행을 탄핵을 해가지고 최상목 권한 대행의 대행 체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전 세계가 보지 않는 대한민국이라면 모르겠는데 경제도 안보도 전부 다 이 글로벌 이 어떤 체인 안에서 서로 막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외국 투자자들이나 외국 정부들이 우리 상황을 굉장히 주시를 하면서 저 대한민국은 앞으로 투자를 해도 되는 나라냐, 거래를 해도 되는 나라냐, 무역을 같이 해도 되는 나라냐, 저 나라는 앞으로 안보 협력을 같이 해도 되는 나라냐, 이런 의구심을 마구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치기 이미 시작을 해서 무디스나 S&P나 S&P나 피치나 이런 3대 신용평가사들이
지금 우리한테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경고가 아닌 게 1997년에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우리가 AA-에서 B 플러스로 그게 S&P 기준으로 10단계가 아주 순식간에 우리 국가 신인도가 추락을 했습니다. 그거 한 단계 올리는데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는 건데 97년, 98년 외환위기 때 10단계가 한꺼번에 추락하고 우리가 발행하는 대한민국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조차도 정크본드 이하 한참 이하의 기준으로 가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98년부터 엄청나게 고생을 해가지고 18년 만에 다시 10단계를 기어 올라오는데 18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해외 투자자들이나 외국 정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외국 기업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각이 굉장히 위험한 자칫 깨어질지 모르는 그런 얼음판을 걷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봐야 저는 정확한 진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민주당이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잘못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왜 이렇게 잘못을 하느냐. 그거는 이재명 대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KBS 토론 나가서 이재명 대표가 제발 깝치지 마라. 본인의 재판,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빨리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는 내란죄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유죄가 되든 얼마 형을 받든 이런 관심보다는 어떻게든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파면 그러니까 인용이 되는 거죠. 탄핵 심판이 인용이 돼가지고 빨리 파면 당해서 빨리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겠다라는 그 한 생각, 그 한 가지 목표밖에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 눈에는 어떤 분이냐. 그분이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수많은 비리 문제에다가 선거법의 위증교사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죄가 대북 불법 송금이라는 그런 사건이 있고 그 밑에 있던 이화영 부지사라는 사람은 2심에서 벌써 7년 8개월의 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왜 12월 3일에 그날의 불법적인 반헌법적인 비상계엄과 내란의 시도 그거를 우리 헌법에 따라서 단죄를 해나가면 질서 있게 단죄를 해나가면 됐을 일을 왜 이렇게 여론이나 이게 극단적인 진영의 싸움으로 와가지고 이제 계엄이나 내란에 관한 옳고 그름보다는 국민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2022년 대선 때 제가 보기에는 또 다수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 흔쾌하게 찍기가 힘들었던 두 사람의 자격이 미달되는 후보의 싸움을 치는 게 우리가 지난 3년 전에 대선이었는데 그 똑같은 싸움, 윤석열 대 이재명의 생사를 건 싸움을 지금 하고 있고 그게 양쪽 진영의 국민들을 동원해가지고 이런 진영 싸움으로 몰아가서 우리 정치 위기를 훨씬 더 가중을 심화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면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 거기에 대한 극단적인 지지하는 사람과 거기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혐오하고 공포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이렇게 양쪽으로 지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혐오와 공포를 갖고 있는 국민들의 입장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또 우리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은 크게 뒷걸음질 칠 거다라는 두려움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 가지 범죄 혐의, 그 다음에 그분이 민주당을 장악하는 과정을 보니까 이거는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이거는 독재를 할 경향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 라고 보이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위험한 게 그분의 경제와 안보에 관한 생각입니다. 아, 저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경제가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의 경제정책 중에 생각나는 거는 기본사회, 기본소득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추경을 해가지고 지역화폐를 또 어떻게든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돈을 퍼주고 하는 그런 정책 말고는 생각나는 정책이 없기 때문에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경제는 지금 안 그래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했던 것보다 더 위험한 정책을 만약 동원을 하면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두려움이 한 가지가 있고요. 안보 쪽에는 지금은 말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이재명 대표의 말은 일관성이 없고 말 바꾸기가 너무 심해서 많은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보에 있어서 특히 위험한 게 지금 미국 쪽에서도 그래 보는 게 이번 1차 탄핵소추안에 들어갔던 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이거를 부정하면서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어떤 정책을 펼 거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동맹국인 미국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안보 정책이 어디로 갈 거냐. 북중러가 저렇게 가고 있는데 거기에 편승하는 그런 안보 정책으로 가면 한반도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세계 많은 국가들이 위험하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범죄 혐의나 사법 리스크라고 말하는 그거와 민주주의에 대한 불안, 그 다음에 경제와 안보에 대한 불안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진영 대결로 갈라진 한쪽 편에 보수 내지는 이게 이제 정치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법치가 완전히 실종됐다고 할 정도로 각자 자기가 그냥 옳은 거고요. 우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헌법의 가치 원칙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굉장히 무뎌지고 사라져버리고 그러면서 이제는 진영으로 딱 나눠서 내 편이면 무조건 옳고 저쪽 편이면 무조건 죽어야 될 상대라고 생각하는 그런 진영 싸움으로 가기 때문에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국가 전체로 봐서 무엇이 옳고 그러냐라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능력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사라지고 극단적인 진영 대결로 가고 있습니다. 정치가 이렇게 불안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그거는 뭐 말할 나위 없이 저는 마이너스 효과를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모두에 마이너스 성장했던 1980년과 1998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어쩌면 2025년, 2025년은 그렇지 않아도 12월 3일 비상계엄 이전에도 경제가 원래 경제가 25년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을 걸로 봤습니다. 그거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이나 성장의 동력이나 내수 수출의 어떤 기운이나 그 다음에 투자, 고용, 기업부채, 가계부채, 부동산 모든 문제가 굉장히 안 좋아서 지뢰가 여러 군데 있었는데 지금 이런 정치 불안이 그런 지뢰 중에 무엇을 밟아가지고 어디서 98년 위기 같은 게 터질지 모르는 그런 아주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일 죽어나는 거는 중산층 서민들입니다. 안보위기는 경제위기 안보위기는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취임하면 트럼프 1기와는 다르게 2기에서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뭐가 전개가 될 것 같고 트럼프는 대한민국의 고난대행의 고난대행 같은 사람은 아마 만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럼 트럼프는 우리가 이 정치 불안을 겪고 있는 사이에 북한의 김정은이 하고 뭘 할지 모릅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 그랬고 북한은 지금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하고 있어서 그 전쟁의 당사자이기도 한데 트럼프가 러시아, 중국, 북한에 대해서 어떤 카드를 꺼내가지고 어떤 딜을 할지 우리는 아무도 지금
자신할 수가 없고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 경제에 어떤 충격을 줄지 아직 가늠조차 되지 않지만 엄청난 위험이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관세 정도 올리고 보조금 정도 줄이고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면 트럼프가 만약 28,500명의 주한미군을 만약 건드리기 시작하면 김정은하고 딜을 해가지고 북한의 핵을 사실상 인정을 하고 그 대신에 장거리 미사일은 절대 쏘지 못하도록 하고 그래서 미국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 대신에 한국과 일본의 안보는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같은 걸 핑계를 삼아가지고 28,500명 주한미군을 갑자기 철수를 하거나 아니면 반으로 줄이거나 이런 카드가 만약 트럼프 정부 쪽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겪어보지 못한 경제 안보의 위기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강조드린 대로 이 지금 우리 겪고 있는 이 정치 위기가 경제 안보하고 같이 맞물려서 위기가 계속 증폭이 되면 2025년, 26년 대한민국 어디로 갈 거냐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가 이 나라의 미래를 밝게 건설하기 위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려고 했던 개혁 과제들은 완전히 실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개혁 과제에 대해서 하나도 해놓은 게 없습니다. 노동개혁, 교육개혁은 물론이고요. 그 중요한 국민연금의 개혁, 지금 의료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되니까 사회부총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렇게 원점 재검토를 하겠다라는 말이 이제 겨우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의료 사태 같은 것도 지금 심각합니다. 이거는 뭐 집에 환자가 있거나 환자의 가족이 되어보거나 하신 분들은 다 느끼실 겁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무슨 뭐 기후위기 이런 거는 갑자기 무슨 까마득한 먼 세상 일같이 돼버렸고요. 저출산 문제 가지고 지난해 우리가 그렇게 인구위기 저출산 위기 가지고 떠들었는데 지금 사람들 마음속에는 무슨 인구 문제, 기후 문제, 앞으로 에너지 문제, 그 다음에 노동과 교육의 개혁, 연금의 개혁 이런 진짜 국가 미래를 위한 개혁은 아예 그냥 실종이 돼버린 상태입니다. 물론 제일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 그리고 여당에 있습니다만은 이 사태를 해결하는 게 질서 있게 가지 못하니까 이런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에 대해서 뭐 답은 여러 각도에서 찾아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한 3가지만 말씀드리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좀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정치를 한 사람이지만 정치한 사람이 사법기관에 대해서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하고 우리 법원의 판사님들이 자기들이 삼권 분립의 한 축에서 자기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하고 있는 심판과 재판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꼭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두 사람 다 저는 동시에 우리 사법기관이 정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윤석열과 이재명을 정리하고 청산해야 우리 정치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헌법재판소나 법원이 각자의 스케줄에 따라 가지고 재판이 지연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 정치가 이 지금 여러분이 목격을 하고 계시는 이 진영 간의 극단적인 대결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과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만 헌재에서 파면을 하고 그러면 조기 대선이 일어나가지고 민주당의 후보는 뭐 거의 100% 이재명 대표인데 그러고 대선이 치러져서 만약 이재명 대표가 2017년에 문재인 후보가 그랬듯이
이재명 대표가 손쉽게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 정치가 또 앞으로 5년간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사법기관에서도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크게 봐서 사법적인 형평을 위해서, 또 지금 국론이 분열되고 양진영으로 이렇게 나누어 싸우는 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저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만은 선거법 위반 사건하고 위증교사 사건은 1심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법원장과 법원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분명히 저는 선을 그어줘서 이 사람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와도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저는 의혹을 해소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거는 굉장히 중한 범죄입니다만은 저는 대북 송금 사건이나 뭐 백현동 뭐 대장동 이런 거는 시간이 좀 걸린다 치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진짜 한번 바꿔보기 위해서 윤석열과 이재명의 이 생사를 건 치열한 이 진흙탕 싸움에서 우리 정치가 해방이 되고 우리 국민들이 해방이 되기 위해서 저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분들도 자기들이 하는 재판이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최소한 알고 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누구를 뭐 법대로 순리대로 하면 양쪽 다 헌재 심판이나 법원 재판이나 양쪽 다 순리대로 가는 게 맞겠죠. 저도 그런 생각을 오래전에는 갖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렇게 꼬일 대로 꼬여버린 우리 정치, 그 다음에 국민들의 분열, 이런 걸 보면서 사법부가 민주주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그런 자기들의 역할을 안다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동시에 정리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래야 국민적인 내전이 저는 종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개헌을 해야 됩니다. 1987년 헌법 이후에 우리는 헌법에 한 번도 손을 못 댔습니다. 그런데 87년 헌법 이후에 38년이 흘렀습니다. 8명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 8명의 대통령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태우 대통령 감옥 갔습니다. 형법 87조, 88조 내란죄, 내란 목적 살인죄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감옥 갔습니다. 거의 YS 말기에 있었던 일 여러분 생생히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후에 DJ, YS 두 분은 법적 처리와 자유로웠습니다만 그분 아들들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탄핵소추도 그때는 뭐 아주 경미한 일이라고 저는 봤습니다만 어쨌든 그때 이제 저희 보수당이 탄핵소추를 의결을 했고요. 그리고 그 말로가 굉장히 비참한 비극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어떤 수사를 받고 어떤 옥고를 치렀는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그냥 저렇게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87년 체제에서 8명의 대통령을 국민들께서 자기가 좋다고 해가 직접 선출을 했는데 그 결과가 38년 동안 이 모양입니다. 정치가 이렇게 되고 있는 사이에 경제인들, 안보인들 튼튼하게 발전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87년 체제의 가장 큰 결함은 승자 독식입니다. 0.1%를 한 표라도 이기고 나면 승자가 되고 나면 모든 국정에 대한 장악과 권력기관에 대한 장악권을 가져가지고 인사권과 권력기관을 장악해가지고 5년밖에 안 되는 임기 동안 자기 마음대로 정치 보복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법치라는 게 완전히 무너지고 그냥 권력자의 폭정이 계속 반복이 됐을 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개헌해야 됩니다. 개헌을 해서 저는 제왕적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당연히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권, 거부권, 사면권 이런 거 저는 크게 제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의 권력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도 다수만 되면 다수의 횡포,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지금? 다수가 횡포할 그 권한이 너무 강합니다. 국회가 입법과 예산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권한, 또 탄핵이 29건 탄핵이 있지 않습니까? 탄핵에 대해서 남발하는 그 권한, 이 권한들을 다 엄격하게 줄여야 됩니다.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을 다 저는 줄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 제왕적 국회 둘 다 무소불위입니다. 둘 다 권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헌을 하고 무슨 5년 단임을 4년 중임을 하느냐, 이거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거는 권한을 줄이고 권한을 분산하고 분권화를 하고 더 투명하게 만들고 더 견제받고 감시받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거는 대통령이 1차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지만 국회의원들 또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개헌을 어떻게 할 거냐. 대구 강론으로 하시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해주시고 마무리하시죠.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개헌은 저는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키는 것과 동시에 총선 임기를 이번 이 대선에서 저는 임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키면서 총선과 주기를 맞추어가면서 개헌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은 보수의 재건입니다. 저는 뭐 보수당에 몸을 담은 지 이제 25년이 됐습니다. 저는 이 당에 몸을 담으면서 처음에 야당 때 이 당에 들어가지고 야당 생활을 한 8년 할 때는 저는 뭐 마음속으로 저도 그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당이 되고 나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되고 나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못하려고, 이렇게밖에 못하려고 집권을 했냐, 그렇게 정권 교체를 외쳤냐라는 그런 성찰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지금 8년이 흘렀고 9년째가 돼 가는데 저는 8년 전에 보수가 혁신을 하지 못했던 게 오늘날 이 고생을 또 하고 있다는 그런 걸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8년 전에 그때 대통령이 우리 손으로 공천을 하고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정도로 보수가 그때 괴멸을 했다면 그때부터 보수 재건을 그때도 뭐 늦었지만 그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요. 그때부터 보수 재건의 길로 왔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게 너무나 아쉽고 이번에 이 사태를 겪으면서 그냥 보수가 여론조사 숫자만 보면서 보수가 그냥 결집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만약 생각하고 결집만 하면 우리 또 선거를 치르고 한번 붙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야말로 저는 굉장한 오산이다. 착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계엄에 대해서 내란 시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반성을 하고 우리가 그동안 못했던 보수의 어떤 혁신, 쇄신, 개혁 보수의 길로 새로 나아가는 그쪽으로 나아가는 그런 보수 재건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세 가지가 보수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내전 상태의 어떤 혼란 이거를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제일 좀 지금 정치적인 해법 아니냐라고 제 나름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 마치고 이렇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유승민 의원 워낙 뭐 길게 쭉 말씀하셔서 뭐 하나하나 또 들을 만한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 뭐 이렇게 좀 재촉하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뭐 30여 분 동안 말씀해 주셨는데 현 위기를 79년 11.5 사태 때의 위기 그리고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어떤 세 번째 찾아온 위기라고 진단을 해주셨고 그 위기의 원인을 명백하게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그리고 실패한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촉발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게 질서 있는 단죄가 되지 않으면서 극단적인 진영 대결로 왔고 이 과정에서는 한 달 동안 민주당의 여러 가지 어떤 실책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비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이재명 대표 양쪽의 어떤 그 실책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해 준 것 같습니다. 현 위기가 진짜 뭐 외국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바라보는 국가 신인도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그런 어떤 뭐 좀 우려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떤 세 가지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 세 가지 해결책을 비롯해서 앞으로 어떤 그 정치 상황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기자들의 어떤 질의응답을 통해서 계속 얘기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어느 분이 뭐 질문을 해주실까요? 네, 우리 불교방송 김정렬 부장 먼저 꺼내 주십시오. 네, TBS 김정렬입니다. 그 의원님께서 현 정국을 보고 탄핵 계엄 사태를 법치주의 파괴, 뭐 헌법 유린 뭐 이런 쪽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이제 여든 나든 극단주의로 가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저 극단주의로 가는 그 시작점이 어딘가를 한번 밝혀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 지금 이제 보수 정당의 어떤 문제가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민주당의 어떤 진보 계열의 문제인가 이 부분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걸 어떤 혹자는 뭐 노무현 대통령 그 어떤 사고 이후로 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떤 분은 MB 정부 때부터 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일단 차지하고 일단 여든 야든 이기고 지는 어떤 정치 개인보다도 지금 현재 반헌법적 어떤 이런 계엄 사태가 발생됐을 때 이걸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걸 지금 거부하고 지금 그 대통령의 어떤 지금 구속에 대한 어떤 부분도 반대하는 입장이잖아요. 뭐 의원님에게는 조금 썰알이겠지만 이 박근혜의 어떤 원죄 이 부분과 관계되는 부분으로 지금 국민의힘의 행보가 의원들의 행보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진보 보수 어느 쪽에서 어떻게 해서 촉발돼 가지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자꾸 가느냐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는 생략을 하고 마지막에 질문하신 거기에 대해서 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년 전에 탄핵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는 큰 거대한 착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그거는 국정농단 때문에 탄핵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법 시스템 안에서 탄핵이 인용이 됐고요. 그래서 임기가 단축이 된 거고요. 그 이외에 이제 형사적인 여러 가지 뇌물죄나 강요죄 이거는 그 이후에 이제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겁니다. 선거법까지. 근데 그때 그러면 탄핵을 하지 말았어야 하느냐. 그리고 이번에도 8년 후에 지금 와가지고 그때 탄핵을 했으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 고생을 하니까 이번에는 탄핵을 하지 말자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 국민들도 계십니다. 분명히. 특히 지금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보수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앞으로 국민의힘 보수당은 앞으로 어떤 입장을 유지해야 되느냐 하면 대통령이 해도 되고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헌법기관 유린해도 되고 그게 폭동이라는 게 그게 내란인데 그게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생각에 맞추어서 이제 정치를 해나가야 되는 그런 집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 집단은 뭐냐? 그거는 저는 보수당이라는 이름을 그거는 떼야 됩니다. 그거는 헌법과 법률 자체를 그렇게 부정하는 그런 당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을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뭐라 그럴까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오와 공포, 거기 따라서 더 이렇게 진영으로 갈린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좀 이 사태가 조금 잠잠해지고, 뭔가 체포영장 같은 게 집행이 되고,
그리고 내란죄 수사나 탄핵 심판이 법대로 이렇게 흘러가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좀 차분해지기 시작하면 이 사태의 시발점이 된 12월 3일 밤, 12월 4일 새벽 그날 있었던 그게 과연 죄냐 아니냐에 대한 우리 국민들은 뭐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서 각자의 입장을 저는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은, 국민의힘은 아까 질문에 말씀하신 만약 그거를 믿는 그런 당으로 만약 우리가 간다면, 그러면 저는 저 같은 사람은 제가 이 당에 정말 있어도 되는 건지, 이 당이 가겠다는 어떤 정치 그런 게 제가 이게 마음으로 납득하면서 정치를 할 수 있는 건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 직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2월 14일에 우리가 탄핵소추안 표결을 했는데 85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108명 중에 85명이라는 아주 큰 다수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건 저는 어떤 이유로 반대를 했던 탄핵소추가 총과된 이후에는 저는 탄핵에 찬성을 했던 반대를 했던 이번 사태에 대해서 우리 보수 정당의, 우리들의 보수 정치인들의 입장을 아주 분명하게 정하자. 비상계엄이 헌법을 위배했느냐, 이게 실패한 내란 맞느냐, 그래서 탄핵 소추가 불가피했느냐에 대해서 우리 당의 분명한 입장을 정하고, 만약 이거는 우리가 내란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실패한 내란이었다, 그리고 이거는 헌법 파괴였다, 헌법 위반이었다, 그리고 탄핵 소추는 불가피했다라고 우리가 입장을 같이 정리를 할 수 있다면, 그럼 거기서부터 저는 보수 재건의 아주 이 출발점이 열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보시는 대로 당은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당이 계속 가면 대선에 가서도 국민들한테 이 비상계엄과 실패한 내란에 대해서 또 탄핵에 대해서 우리는 8년 전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런 입장으로 정당이 계속 존속을 할 수 있겠으며, 그런 입장으로 양쪽 진영의 포로가 되어 있지 않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다수의 중간에 위치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에도 끊임없이 주문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하자고 주문을 합니다. 저는 체포영장에 대해서 제 입장은 분명합니다. 그거는 법원이 발부한 거기 때문에 법대로 집행되는 게 맞다라는 입장인데, 국회의원 다수가 한남동 관저 앞에 가서 자기가 몸으로 맞겠다라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이 지금 갖고 있는 입장, 우리가 취하고 있는 행동, 이런 것들이 저는 나중에 역사에 그대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보수 재건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보수 재건이 이게 지금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다수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당에서 보수를 재건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지금은 그런 회의가 상당히 좀 듭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정리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모두에서 명시하셨듯이 반헌법적인 계엄, 내란이라고 규정을 하셨는데, 이걸 옹호하는 정당은 앞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본인도 함께 갈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에 가겠습니다. 네, KBS 이한희 기자, 이어가겠습니다. 네, 마이크, 예. 안녕하세요. KBS 이한희 기자입니다. 의원님, 요즘 뭐 중앙 언론, 지역 언론 할 것 없이 굉장히 활발하게 언론 노출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오늘 말씀만 들어봐도 굉장히 이 사태에 대한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최근 들어 이렇게 많이 이제 활발하게 인터뷰나 토론에 참석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그 향후 있을 때 대선에 출마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바로 훅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 2017년에 기호 4번 바른정당 후보로 대선 출마를 했었고요. 2021년 경선 때는
뭐 윤석열 후보한테 졌습니다만 경선에 당연히 참여를 했고, 제가 2017년의 대선과 2021년의 경선에 제가 참여했던 거는, 저는 제가 그동안 평생을 준비해왔던 국가 경영에 대한 저의 어떤 생각, 또 저희 철학, 이런 걸 가지고 한번 국가 지도자가 돼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던 거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2월 3일 이전에도 갖고 있었고 12월 3일 이후에도 갖고 있었고요.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번 대선이 뭐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출마 선언 같은 거는 뭐 제가 늘 그런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당연히 하겠죠. 근데 지금은 저는 12월 3일 이후에 국민의힘, 우리나라 최대 유일의 보수 정당이 이 심각한 사태에 대해서, 이 국가적인 문제에 대해서 가고 있는 길이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가면 우리는 망하는 거다. 누가 뭐 레밍이라는 표현을 잘 쓰던데, 레밍이라는 게 그냥 쥐떼들이 이렇게 쭉 가다가 바다든 강에든 집단으로 빠져 죽는 게, 집단 자살하는 게 레밍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우리 당이 가는 길이 그 어떤 레밍과 같이 집단 자살하는 그런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최근에 나온 그 우리 당 지지도가 비슷하게 되고 탄핵 반대가 막 올라가고, 그런 지지도 숫자를 보면서 그렇게 잘못 가고 있는 게 더 심화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시시비비가 가려지면 너무나 분명하게 정리될 일을, 우리가 지금 굉장히 단기간에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미혹이라 그럴까?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는 걱정하고 우려하고 반대하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하는 그런 역할을 계엄 사태 이후에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사실은 저는 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고, 목소리를 낸다는 거는, 그거는 제가 이 당에 대한 애정이 남아 있어서 그런 겁니다. 애정이 남아 있는 정도가 아니고, 저는 보수 정당에 대한 애정이 이 당에 있는 누구보다도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박근혜, 윤석열이라는 그런 개개인 정치인에 대한 그런 충성, 사람에 대한 애정,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우리나라 보수 정치가 잘 가야지 대한민국이 발전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거고요. 제가 민주당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저보고 뭐 걸핏하면 민주당에 가라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절대 민주당에 안 가는 게, 민주당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한 이재명 독재당이고, 거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당보다 다양성이나 다른 생각, 다른 의견을 존중을 안 하는 그런 일극체제의 독재 정당이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는 제대로 된 진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25년 전에 이 당에서 정치를 시작했고,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에 대한 생각들이, 저는 늘 좀 뭐 진정한 보수주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당이 바로 가는데 뭐 제가 목소리를 내고 필요하면 행동을 하고, 이런 게 제가 해야 될 당연한 역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최근에 그렇게 하고 있고, 대선 출마에 대해서는 뭐 제가 그걸 뭐 부인할 필요도 없고, 제가 그 꿈을 늘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도전을 해야 될 때가 오면 당연히 저는 도전합니다. 네,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길이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좀 노력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 와중에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강하게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계속 MBC 조재한 부장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예, MBC 조재한 기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탈당을 또 염두에 두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하실 때 이 당에서 이제 보수의 재건이
가능할 것이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거기까지 염두에 두시는 건지 지난번 총선 때 같은 경우에도 어떤 탈당 문제가 있었지만은 계속 끝까지 남아 계셨고 한데 만약에 탈당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런 그 세 가지 해법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최고 권력자에 오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후보가 돼야 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에서 그 후보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최근 조사를 보면은 뭐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뭐 높은 지지율이 나오기도 했었고 그리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장돌뱅이라는 표현가 있으면서 굉장히 자기의 지지층을 이제 끌어모으는 그런 그 빌드업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생각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탈당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죠. 지금 국민의힘이 이 사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입장이나 가고 있는 길, 이거는 건전한 보수정당으로서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다라는 생각이 저는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계속 당 안에서 목소리를 내는 거고요. 저는 탈당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저는 왜냐하면 제가 이 당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뭐 제가 용병이라는 표현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인데 윤석열 대통령,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당 전 대표 이런 사람들은 다 그냥 용병들입니다. 저는 그분들이 이 당에 대한 애정, 보수 정치에 대한 어떤 애정 이런 거를 갖고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용병으로 우리가 데리고 왔고 또 그 사람들도 용병으로 와가지고 그 순간의 어떤 권력, 자리 이런 거를 누렸던 거지. 윤석열 대통령 지금 머릿속에 우리나라 보수 정치가 정말 제대로 똑바로 잘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눈꽃만큼이라도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25년 전에 IMF 위기를 보고 문제는 경제인데 정치가 결국 잘못되니까 경제까지 망가진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경제학자였던 제가 이제 당에 이해창 총재 계실 때죠. 당에 이제 뛰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당의 역사, 또 이 당이 가야 할 길 이런 데 대해서는 세상에 뭐 누구보다도 저는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이 당에 있을 거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그거를 뭐 탈당을 여지를 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그거는 잘못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총선 전에도 신당을 하라는 유혹이 많았죠. 근데 저는 뭐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2023년 1월 2022년 말에는 저 때문에 저를 방해를 하려고 전당대회 룰을 당원 100%로 바꿨던 그게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냥 불출마를 했을 뿐이지 저는 이 당에 그대로 있겠다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저는 제 방식으로 도전을 하겠습니다. 제 방식이란 이런 겁니다. 예컨대 대구 경북에서 제가 아까 탄핵 찬반이 47대 47 지난주에 나왔더라고요. 대구에도 47%나 탄핵에 반대하는 분이 계시는 동시에 47%나 탄핵에 찬성하는 분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모든 과정에서 결국 나중에 이제 후보를 뽑는 룰 같은 게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금은 5대5입니다. 5대5인데 당원 5, 그다음에 국민 이제 여론조사 5, 민심 5, 당심 5 이렇습니다. 저는 뭐 이런 사태를 겪으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당은 당연히 민심을 훨씬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당의 지도부나 이런 사람들 보면 우린 뭐 검사투성입니다. 윤석열 검사, 한동훈 검사, 권영세 검사, 권성동 검사, 검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다 정치를 하는 지금 현재의 모습이 그런데 아마 그 사람들이 경선 룰 같은 거 쉽게 바꾸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아마 당원들을 더 비중을 더 높일지도 모르죠. 근데 제 같은 사람은 그러면 이 당에서 어떻게 정치를 하고 어떻게 후보가 되느냐. 저는 당원들한테 그럴 겁니다.
이재명 이기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의원님들은요, 총선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특히 영남 지역 의원님들은 대선 승리에 대한 절박한 의지 같은 게 저는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당원들은요, 비록 생각은 굉장히 보수적이지만, 이재명한테 정권 뺏기면 안 된다. 이 생각은 우리 의원님들보다 우리 당원들은 훨씬 더 절박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원님들한테 제가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승부를 하는 방식은, 자, 본선에 가서 아까 김문수 선배, 홍준표 선배 다 좋습니다. 그럼 본선에 가서 김문수 선배가 국민의힘에, 홍준표 선배가 국민의힘에 후보가 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못 이긴다, 그거는. 그거는 이재명한테 대통령 정권을 그냥 갖다 바치는 거다. 저는 그 점을 호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들께서 민주당의 당원들, 특히 호남에 기반을 둔 민주당의 당원들은 본선에 대해서 굉장히 전략적인 판단을 합니다. 우리 선거 때마다 그걸 봐왔습니다. 저는 TK, PK에 있는 보수적인 유권자들, 또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들, 우리 당원들도 저는 이제는 전략적인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그 점에서 이재명과 붙어가지고 가장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이재명과 붙어서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사법 리스크가 전혀 없고, 저는 이재명보다 훨씬 더 법을 지키고 도덕적인 인생을 살아왔고, 저는 이재명보다 훨씬 더 민주주의에 대한 소양과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가 저는 평소에도 제 스스로를 단련을 시켜왔고, 저는 우리 경제와 안보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보다 저는 훨씬 더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한테, 자, 다음엔 좀 멀쩡한 사람 대통령으로 뽑자. 다음엔 우리도 좀 반듯한 사람, 경제와 안보를 살릴 수 있는 사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좀 뽑자. 그래서 그게 저희 호소가 우리 당원들한테 통하면 저는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호소가 통하지 않고, 저에 대해서 여전히 지난 10년간 저에 대해서 특히 대구 경북에서 씌워왔던 그 프레임으로, 그 렌즈로 저를 보면서 만약 그렇게 당원들께 생각하신다면 저는 별 가능성이 없겠죠. 그건 뭐 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김문수 선배나 뭐 이런 분들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저는 지금과 같이 양진영의 극단적 대결에서 그냥 막연하게 우리 쪽에 가장 극우적이고 가장 강한 사람 찾는 그 심리가 그냥 반영된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 사태가 하나씩 해결이 되고 정리가 되면 저는 우리 당원들도 차분하게 한 가지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이길 사람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를 찾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너머에 앞으로 대한민국 5년을 맡길 사람 누구냐? 저는 왜냐하면 그 진보 보수가 정권이 계속 바뀌면서 5년마다 지금 이 혼란상까지 와가지고 국민들이 저는 이제는 좀 질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치권에 대해서, 대통령과 국회에 대해서 질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제가 정치인으로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주 일관성 있는 정치를 해왔다. 저는 정치인에 대한 신뢰는 일관성에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고, 누구같이 맨날 말 바꾸고, 누구와 같이 말의 무게가 정말 깃털같이 가볍고, 또 누구와 같이 그렇게 기회주의적인 그런 정치를 배우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호소를 하는 게 저 나름의 정면 승부라고 생각합니다. 네, 탈당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말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을 이길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을 당원들을 위해서 끝까지 호소해 나가면서 어떤 후보를 도전해 보겠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여러분 질문 이어갈까요? 네, 영남일보 우리 박재욱 장님. 네, 저 아시아 포럼 21회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남일 박재일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오셨는데 저는 뭐 유승민 의원님 쪽을 많이 지켜보면서 안타까움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또 성원도 하고 이랬는데 오늘 뭐 토론회니까 이게 뭐 기자회견 아니니까 제 이야기도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늘 또 대구의 아들이라고 조금만 말씀 좀 크게 해주십시오. 예, 대구의 늘 아들이라고 또 주장도 하시고 또 그렇게 성원을 보내준 측면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또 반대로 아까 말씀하신 여러 프레임, 렌즈 이런 것들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정당한 평가를 또 못 받는 그런 억울함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을 한번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과도 좀 그랬는데 때마침 또 이 두 분이 다 탄핵을 당하는 그런 방해꽃도 당할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늘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지난 그 경기도지사 지방선거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도지사가 되는 길을 막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또 왜 그걸 막았을까 하는 이유를 제가 윤 대통령한테 물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혹시 유승민 전 의원님은 왜 그때 김원혜 의원이라는 게 MBC 기자 출신입니까? 그분을 또 이렇게 하고 뭐 선거에는 김동연 씨한테 졌지만 그게 참 너무 그 이상하게 보인다 하는 제 그게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한번 좀 소회를 한번 들려주시면 바라겠고 또 하나는 지난 그 총선거에서 지난해 4월 10일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유승민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는 거를 좀 굉장히 왜 그래 싫어했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주당의 한석보다는 차라리 국민의힘 유승민 의원의 국회의원이 더 나을 텐데 정청래가 되는 것보다는 만약에 뭐 유승민 의원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텐데 왜 대통령이라는 분은 뭐 개입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러 정황으로 보면은 굉장히 또 공천에 좀 불리함을 받았었던 것 같은데 왜 그런 생각을 할까 정치하시는 분들은 대통령은 뭐 지금 뭐 탄핵에 직전에 놓인 안도질 당하는 대통령이라서 제가 좀 말씀드린 그렇지만 어쨌든 그 두 가지 대목에서 어떤 한번 소외가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두 가지가 뭐 괴를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제가 그거는 그 뭐 어정한 질문은 제가 뭐 이렇게 답변을 생각이 분명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 그건 저도 잘 모릅니다 사실. 예. 그러고 뭐 그 대구 경북에서 좀 안타깝고 뭐 억울함도 느꼈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사실 후회를 한 적이 없고 또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렇게 저도 뭐 쉽게 살 수 있었겠죠. 저도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적당히 이래 가고 대구 경북에 그 당시에 탄핵에 찬성한 수많은 의원들 지금 전부 다 입 딱 닫고 그냥 자기는 탄핵에 찬성 안 한 것 같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저는 뭐 당당하게 국회의원이 탄핵이라는 그런 중요한 국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비밀 투표라도 저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했었고요. 그 뭐 지금 당시에 탄핵에 찬성한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62명이나 63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거기 지금 당을 이끌고 간 사람, 어정한 사람들 다 있습니다. 근데 마치 8년 전에 유승민 혼자 탄핵을 다 한 것 같이 그렇게 과대평가를 하시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억울하거나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되셨으면 그러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갈 건지 그 철학과 정책이 분명하게 뭐가 있어야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국가적인 사태가 터지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이러면 이게 무슨 대통령 왜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제가 2015년 4월 8일 날 국회에서 대표 연설을 한 게 있는데 새누리당 원내대표 때 이제 10년이 다 돼갑니다. 그때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가 대표 연설에서 말했던 보수의 어떤 새로운 길, 개혁 보수의 어떤 방향, 저는 그 방향으로 만약 국정을 이끄셨으면 저는 탄핵당할 일도 없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분들이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박재일 국장님께서 경기도지사 왜 그랬냐? 저는 모르죠. 자기들끼리 술 먹다가 정한 일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 공천은 왜 그랬냐. 저는 뭐 당에서 마지막 순간에 제가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두 번 당하기 싫어서 저 공천 신청을 공관위원장이 누군가를 통해서 저한테 수업무 공천을 제안을 하길래 제가 좋다. 당에서 원하면 내 나가겠다. 근데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괜히 말 꺼내놨다가 윤석열 대통령이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든 반대하면 시끄러워지고 당 모양만 우스워지니까 그 두 분한테 가서 유승민 수원무에 공천해도 되느냐고 물어보고 오너라.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이제 하멍차사고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근데 뭐 그런 거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정치를 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고 지난 10년을 살았기 때문에 저는 조금도 뭐 억울하거나 제가 뭐 조금만 잘 보였으면 저도 총리도 한번 하고 장관도 한번 하고 뭐 국회의원도 뭐 5번 지금 이제 계속했으면 6번째 했겠죠. 주호영 의원하고 제가 같이 정치를 17대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 말들을 사람들이 하지만 뭐 전혀 저는 제가 오히려 제 길을 지켜왔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자리에 와서 연초에 여러분들 초청으로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 당에 다수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답을 못 드렸는데요. 왜 그랬는지는 나중에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잘 좀 취재를 하셔가지고 저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언젠가 뭐 전 대통령 자격으로 혹시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모실 기회가 있으면 그때 물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브레이크 뉴스 우리 이승현 부장 질문해 가겠습니다. 비슷한 질문을 좀 드리려 했었는데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국민 호소문을 내놓으셨잖아요. 대통령 방어권을 좀 보장해 주는 게 어떠냐. 이 공수처 이제 수사권 문제와 관련 뭐 여러 가지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 그 과정에 어떤 문제들이 좀 있다. 보수 쪽에서 계속 그런 주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의 일환인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 대통령의 어떤 방어권 이런 문제들을 좀 어떤 시각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그 서울서 내려오면서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뭐 제3의 장소나 뭐 무슨 방문조사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이제 모든 국민들하고 똑같은 방어권을 보장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대한민국에 5,100만이 넘는 국민들 중에 어느 국민이 체포영장에 저항해서 공무원들을 경호원들을 동원하고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저렇게 자기 집에서 관저에서 저렇게 할 수 있는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하고 똑같은 방어권이라는 그 자체가 도저히 성립하지 않는 이야기를 정진석 실장이 하는 겁니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과정에 의혹은 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제가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민주당이 잘못 만든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경찰이 수사하다가 국회에서 특검이 통과되면 특검은 넘겨라. 그게 정당한 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수사권에 관해서. 근데 계속 공수처와 경찰이 공조본으로 이제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문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그 사람들도 법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공수처와 그 경찰이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다. 왜냐면 우리 헌법에는 영장의 청구, 이거는 구속영장이든 체포영장이든 영장의 청구는 검사만이 할 수 있도록 헌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공수처법 만들 때도 그거는 그렇게 영장에 관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공수처 검사든 검찰이 검사든 영장은 검사가 청구하는 게 맞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발부가 된 영장입니다. 체포영장입니다. 그것도 수사에 대해서 몇 번 불응을 해가지고 발부된 영장입니다. 그 영장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하는 것 같이 저렇게 막강하게 치열하게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 말고 누가 있습니까? 근데 무슨 국민들하고 똑같은 방어권이라는 이야기를 비서실장이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정진석 비서실장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또 당장
그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이 상의한 바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는 현장 조사를, 방문 조사를 하든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하든 그거는 그 피의자가, 혐의자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조사받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제까지는 공수처 조사를 못 받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이게 윤석열 대통령 측하고도 앞뒤가 좀 안 맞는 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호원들하고 경찰들하고 거기 있는 5호 경비단이나 이런 군인들 이 사이에 만약 그게 뭐 총이 됐든 칼이 됐든 몽둥이가 됐든 저는 진짜 불상사는 진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불상사가 만약 발생하면요, 이거는 12월 3일 밤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수처가 뭐 이번 주에 어쩌고 이야기 나오는데 2차 집행을 하든 3차 집행을 하든 공수처가 경호처 사람들 다 공무원들입니다. 정권이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대통령의 안위를, 대통령에게 가해지는 테러나 암살 기도나 이런 거로부터 대통령을 보호하는 공무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무슨 당의 당원들도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대통령이 나쁜 공격으로부터 대통령을 보호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체포영장이라는 거는 대통령에 대한 나쁜 공격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법에 따라서. 그런데 그걸 방해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만약 거기에서 무슨 유혈 사태가 발생해가지고 사람이 다치고 그렇게 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을 둘로 쪼개가지고 완전 극단적인 진영 대결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완전히 기름을 붓는 또 다른 그런 이 좋지 않은 일을 촉발하는 방아쇠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 경찰이 최대한 경호처를 최대한 무장해제라는 게 뭐 이 심리적인 무장해제까지 시켜가지고 순조롭게 아무 불상사 없이 집행장이 집행되도록 그런 시간을 좀 가져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네, 정진석 비서실장의 방어권 보장 얘기는 한마디로 말도 안 된다고 딱 잘라 말씀해 주겠습니다. 네, 다음 어느 분 질문 이어갈까요? 네, 오마이뉴스 조정원 부장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마이뉴스 조정원 기자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성욱 의원에게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김혜지 의원에게도 탈당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탄핵에 반대한 의원들에게, 특히 힘이 없는 초선 비례대표 의원들에게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탄핵에 찬성한, 예, 탄핵에 찬성한, 그리고 안철수, 조경태 의원에게는 그런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적으로 린치를 하다시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의원님께서도 혹시 이런 상황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앞서 말씀하실 때 이 당을 오랫동안 지켜왔고 누구보다도 애정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게 정말 제대로 된 보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중심리라는 게 있고 또 당에서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몰아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김성욱 의원에 대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상욱 의원은 울산 남구 지역구를 가진 의원인데 의성 출신에 집이 굉장히 어려워서 의성에서 아버지가 대구 상공단, 염색공단으로 나오셔가지고 노동자를 하셨고, 그리고 굉장히 가난하게 커가지고 대구에서 학교 나오고 고려대를 갔다가 이제 생업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가지고 회사 생활 하다가 늦게 부산대로 스쿨 나와서 울산에서 변호사로 이제 자리를 잡은 사람입니다. 김상욱 의원하고 개인적으로도 저는 대화를 하고
참 괜찮은 패기 있는 생각이 똑바로 박힌 젊은 초선 의원 같아서 제가 여러 차례 격려도 하고 했습니다. 김상우 의원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제정신을 가지고 중심을 잡고 정치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 갑자기 막 한 달 넘는 비상계엄 이전에는 뭐 김상우 의원에 대해서 당 나가라 뭐 그렇게 집단 괴롭힘을 한 사람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그 이후에 이제 일인데 제가 김상우 의원한테 나는 10년 동안 당해봤는데 당신 중심 잡고 잘 견디라 그렇게 힘도 용기도 주고 그렇게 김상우 의원은 잘 견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보수 정당, 보수 정치에 대한 생각 같은 게 애착이나 이런 게 확고한 사람 같고요. 그래서 잘 견딜 것 같고 김상우 의원한테 뭐 당을 나가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 당의 지금 해당 행위를 도대체 누가 하고 있는지를 한번 차분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관저 앞에 몰려가가지고 체포영장을 집행을 맡겠다고 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백골단인가 뭐 흰 헬멧을 쓴 젊은이들을 국회에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의원, 그런 사람들이 해당 행위를 하고 있는 건지, 김상하구 의원 같이 처음에는 당론을 따랐다가 계엄 해제할 때도 이제 들어와서 해제 찬성을 하고 1차 탄핵 소추안 표결 때는 당론을 따라서 반대를 했다가 2차 때는 자기는 도저히 이거는 찬성해야 되겠다 그래 찬성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 당에 어떤 해당 행위를 했다는 건지, 우리 당의 당헌 당규부터 우리 당의 정강 정책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자 한자 다 읽어보면 누가 과연 해당 행위를 했는지 이건 뭐 답은 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예지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개인적인 뭐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 김예지 의원은 선천성은 아닌데 어릴 때부터 시력이 나빠지기 시작해서 어릴 때 이제 시력을 다 잃고 시각장애인으로, 근데 본인이 피아노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피아노를 계속 시각장애인을 치면서 미국, 저는 뭐 뒤늦게 알았습니다만 미국 제가 나왔던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음악학 박사를 했고, 시각장애인이 미국의 큰 대학에 가서 그 음악학 박사를 하면서 해왔던 아주 꿋꿋한 그런 아주 끈기, 근성 있는 그런 의원입니다. 그리고 김예지 의원은 2021년에 캠프 때 제 캠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화를 할 기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면서 대화할 기회가 굉장히 많았는데 굉장히 중심이 탁 잡힌 아주 훌륭한 의원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의원한테 무슨 뭐 조폭의 중간 보스가 가가지고 뭐 겁주듯이 툭툭 건드리면서 당에서 나가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진짜 제가 이야기했듯이 도대체 해당 행위를 누가 하는 건지 나중에 우리가 좀 차분해지고 정리가 되면, 상황이 정리가 되면 좀 밝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의원 또 조경태 의원 이런 다선 의원들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초선들이 그렇게 만만한지 그걸 가지고 그렇게 탈당 압박을 하고 또 공천을 가지고 또 그걸 공천까지 엮어가지고 그걸 나는 저는 이 PK, TK 다 합쳐서 이 수많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울산에 김상우 의원 같은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당에서 그런 식으로 집단 괴롭힘을 하는 걸 보고 이게 참 무슨 이게 헌법 체계 안에서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정당이 아니라 무슨
조폭 집단인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현장에서 이곳저곳에서 저는 10년 동안 워낙 많이 당해봐가지고 저는 저한테는 요즘 별로 아직 그런 게 없습니다. 혹시 있다면 어떻게 방어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방어할 거 있습니까? 그냥 욕하면 듣고, 옆에 와가지고 밀면 밀리고 그런 거죠. 예. 네, 시간이 어느덧 1시간 반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 꼭 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 네,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경북도민일보 김무진 기자입니다. 지금도 유효하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의원님 계파로 분류되는 그 윤석준 동구청장이 한 1년 동안 건강 문제로 그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갖고 그 직무 소홀 논란 때문에 지역에서 좀 많이 시끄러운데요. 이 부분에 이것 때문에 이제 지역에서는 현재 윤 청장님에 대한 사퇴 축구 이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과 입장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4번을 대구 시민들께서 뽑아주셔가지고 동구 의뢰 국회의원을 4선 국회의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동구에 있는 많은 정치를 하시는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또 동구 갑쪽에 또 의원님들이나 그런 분들과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서로 또 돕게 되고 그렇게 윤석준 구청장은 제가 2011년에 대구 시당위원장을 할 때 시당에만 청년위원장을 하고 청년을 우리가 좀 우대한다는 상황에서 그때 처음 비례대표 시의원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시의원 2번을 하고 이제 중간에 이 바른정당을 왔다가 다시 복당하는 과정 그런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이제 그 구청장이 돼가지고 초선 구청장인데 저도 지역에서 제가 알았던 수많은 우리 동구의 주민들 또 정치하시는 시의원 구의원님들 또 강대식 의원으로부터 그 문제를 오래전부터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너무 좀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윤석준 구청장은 지금 환자입니다. 이제 아픈 거죠. 그러니까 환자죠. 환자인데 제가 보기에는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본인이 지금 이렇게 뭔가 만약 집착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런 게 있으면 편하게 내려놓고 또 주민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본인이 모든 걸 이렇게 편하게 좀 결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가 권고도 했고요. 다만 그 부분은 언론에서도 제가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 기사도 봤고 한데 언론에서도 조금만 아픈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 주시면 저를 포함해서 주변에서 잘 이렇게 설득하고 마음을 이렇게 좀 이렇게 옳은 그런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그 설득을 하겠으니까 언론에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문제가 동구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이제 피해를 주는 거는 그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공직자가 자기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주민들 입장에서 옳은 선택인지 좀 저도 잘 생각해서 계속 옆에서 윤 구청장한테 그런 조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뭐 윤석준 구청장 일단 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 주셨고요. 자, 끝으로 마지막 우리 조용철 선배님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 정국을 바라보는 어떤 상황과 또 대처 방안 여러 가지 아주 해박하게 설명을 잘 해줘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구 경북을 그야말로 대표하는 중견 정치인이지만 그동안까지 유 전 의원이 해온 행보는 소신 발언과 항상 정확한 문제를 집어서 제기를 잘해주고 왔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당에 대한 어떤 애정과 열정은 대단히 깊이가 있고 하지만 당에서 요청해서 얘기하기보다도 내가 좀 스스로 먼저 나서서 당이 실에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당의 어떤 문제를 지적을 하고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대단히 지금 현재 아닌 길로 가면서도 또 국민들 또 지지율은 비슷하게 나오고 하니까 이게 더 고차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시기에 정말 어려운 시기에 당에 그야말로 보수의 어떤 전통적인 적자로서 그동안 또 뭐 개혁 보수나 따뜻한 보수나 이걸 표방했던 유 전 의원이기 때문에 당에 대한 어떤 유 전 의원 입장으로서는 충정을 좀 제시를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유수 정치인들이 지금 이 소통하는 국민 소통하는 방식에 있어서 지금 변화가 대단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미디어도 아니고 영상도 아니고 이런 차원에서 지금 유튜브가 엄청나게 지금 국민 여론을 장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SNS라든지 모든 새로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미디어를 활용해서 그때그때 자기 생각을 던져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물론 뭐 여러 가지 흐름을 이해하면서도 이건 너무 답답하다 말이야. 그런 차원에서 좀 활동을 대중 미디어를 좀 활용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대한민국 언론도 상당히 지금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데부터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서 심지어 대한민국 간판 언론사들도 미국 쪽에서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할 정도로 좌파로 가고 있다. 안 그러면 뭐 중도로 있더니만 완전히 중도 좌파로 가더만 이제는 완전히 좌파다. 또 어떤 언론사를 평가하기에는 저렇지 않은데 어떻게 좌파로 저렇게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평가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래도 언론이 어떤 뭐 신문이 가지고 있는 활자 미디어의 강점, 방송이 가지고 있는 영상 미디어가 있지만 그래도 활자 미디어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즘은 오피니언 창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나라가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쪽으로 가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 오늘 말씀하신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그 가운데 일부분을 좀 택해서라도 국민 호소를 한번 할 수 있는 이런 차원을 언론을 좀 유력 언론을 활용을 해서 중견 정치인으로서 그동안 어떤 지혜나 이런 방향을 한번 제시해 줄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대구 경북의 출신 인사로서 지나간 10년 동안 어떤 그런 어려웠던 암울했던 시절이 있었다면은 앞으로 이 지역을 대표할 뿐만 아니고 나서 대한민국을 어떤 좀 잘 이끌 수가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답변 겸 마지막 말씀 같이 뭐 좀 짧게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주셔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저도 뭐 당연히
당연히 부족한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 제가 가졌던 어떤 생각 같은 게 잘못됐다는 걸 느낄 때도 있고요, 당연히. 근데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 당에 대한 애정, 또 이 당이 보수 정치가 잘 되길 바라는 저의 어떤 마음, 또 중견 정치인이라는 소리를 제가 뭐 들을 수 있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언제든지 제가 나서서 제가 한때 2016년 12월입니다만은 한때 이제 당을 떠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른정당이라고 33명의 국회의원이 바른정당이라고 새로운 보수를 해보자 이런 다짐을 해서 떠났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저는 그렇게 쉽게 뭐 탈당, 복당 이런 거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한번 그런 시도를 했던 이상은 저는 바른정당에 제가 끝까지 남겠다. 그랬는데 저는 사실 동료들의 정치적인 입지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요. 3년 뒤에 이제 뭐 다들 중간에 다들 돌아가고 자유한국당 돌아가고 다들 돌아가고 마지막으로 제가 바른정당이 그렇게 사라진 데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저는 이제 2020년에 불출마를 하고 제 같이 하던 동료들은 그때 대부분 다 공천을 받았습니다. 공천을 받았어요. 본선에서 안 된 경우는 많습니다만. 근데 지금도 저는 뭐 제 자신의 어떤 정치적 계산, 유불리 이거는 사실 생각하지 않은 지가 제법 됐습니다. 제법 되고 정말 이거는 우리 한국 정치를 위해서, 나라 미래를 위해서 이거는 이렇게 가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제가 뭐 그렇게 자주 막 언론이나 유튜브에 나와서 자주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요즘은 너무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이 좀 절박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앞으로 계속 내려고 그럽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목소리를 계속 내야 되겠다 싶고 아까 질문에 나왔습니다만 결국 저도 정치를 하는 사람이 당원이나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공직에 일할 그런 기회를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너무나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 이런 걸로 뭐 정말 호소를 해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 나가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걱정해 주신 대로 지지율이 요즘 이러니까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너무 굳어버려가지고 고착화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너무 굳어버려가지고 다시 돌아오기 힘들 정도로 멀리 가버릴까봐 굉장히 걱정입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당원들한테도 그렇고 또 의원님들한테도 그렇고 이 길이 아니다. 이 길로 가면 우리 죽는다라는 워닝을 경고를 계속 하는 게 지금 당장은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래카드 중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플래카드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걸 가지고 선관위가 시비도 걸고 했습니다. 부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말이 지금 보수 진영의 유권자들한테는 마음에 굉장히 와닿는 말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대선이든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이 플래카드에 나온 그게 우리의 선거 전략의 전부냐. 만약 그렇게 되면 저는 보수 정당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다수의 국민들한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한테 기회를 주시면 국회든 대통령이든 우리한테 기회를 주시면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게 있어야지 새로운 보수의 모습이지 그냥 이대로 뭐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거 그거는 지난 총선 때 2조 심판론이라고 우리가 하던 겁니다. 이재명 조국은 안 된다 심판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총선에서 우리가 참패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대선에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그 단순한 전략 가지고 선거를 치른다? 그거는 저는 바보 같은 짓을 금방 또 1년 만에 또 하는 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서 당이 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제 나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이 유튜브나 이런 거는 저도 SNS를 쓰는데 그래 익숙한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요즘 왼쪽에 오른쪽에 이 제일 왼쪽에 또 제일 오른쪽에 유튜버들이 구독자가 몇십만 몇백만 이렇게 되면서 돈도 엄청 벌이면서 그렇게 막 하면서 저도 가끔씩 봅니다. 보는데 미디어 환경이라는 게 그만큼 급변했습니다. 그 미디어 환경에 맞추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진짜 좀 가치 있게 생각하는 진실, 정의 이런 부분을 사람들이 어떻게 좀 이렇게 진짜 이렇게 좀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느냐. 이거는 정치인들도 큰 책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언론인들 여러분들도 저는 아주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실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극자 유튜버, 극우 유튜버가 나라를 얼마나 해롭게 할지는 정말 굉장히 걱정입니다. 진짜 걱정입니다. 근데 하루 종일 그 유튜버의 무슨 필터 버블입니까? 그리고 또 에코 체인버라고 하루 종일 거기 빠져가지고 오전에는 이거 오후 점심 먹고는 이거 하루 종일 그것만 보시는 그런 유권자들이 많이 계시고 그분들이 굉장히 정치적인 고관여층이 되어 있고 그분들이 지금 한남동에 나와서 시위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우리 정치를 정말 제대로 된 정치로 가져가고 미래를 위해서 뭔가 합의를 하고 정사진을 만들고 그걸 법과 정책과 예산으로 만들어가고 그걸 집행을 해나가고 하는 이런 정치와 행정이 자리 잡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은 맞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국민들의 저력이라 그럴까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지력과 지성과 상식과 또 열정, 저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게 있으면 저는 이런 미디어 환경이 이렇게 급변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아까 그 진실과 정의와 또 인간에 대한 어떤 배려나 또 나라의 어떤 경제나 안보에 대한 걱정이나 그런 거를 해나가는 그런 공감대가 그래도 사회를 움직여가는 그런 동력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을 가져봅니다. 2025년 1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제가 아주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근래에 겪어보지 못한 경제든 안보든 뭐든 근래에 겪어보지 못한 그런 위기로 빠져버리는 그래서 헤어나오기 굉장히 힘든 그런 절망적인 상황일 수가 있는데 이런 이 새해 아침에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맞고 계시는 국민들 다수가 그래도 야 이거 정치 한번 바꿔보자. 저는 불파불립이라는 사자성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이건 진짜 낡은 거를 깨부수지 않으면 바로 세울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다수가 갖고 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그걸 위해서 정치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윤석열과 이재명의 동시 청산, 동시 정리, 그 다음에 개헌과 선거제도 당연히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그리고 저희들 같으면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을 재건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창을 해서 조금이라도 한국 정치가 좀 나아질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해보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와주시고 또
또 이렇게 취재도 해주시고 질문도 좋은 질문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 첫 토론에 와주신 우리 유승민 의원 감사드리고요. 진짜 아까 누누이 강조하셨던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이제 좀 긴 절치부심을 끝내고 좀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마지막 힘을 쏟아주기를 염원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